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3 종착역 부산에서 빨갱이 아지트의 납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착역 부산에서 빨갱이 아지트의 납치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4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03 종착역 부산에서 빨갱이 아지트의 납치. 대구 시내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대구 사람들은 너나 없이 나 환자를 잘 알아본다. 마음속으로는 경원할지언정 표면에 노골적으로 꺼리지는 않는 것 같다. 무심히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 음식점이나 여관집이나 그 밖에 다른 일에도 그냥 대해주는 데에 대구 사람들의 도약과 어떤 높은 인간성마저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끼리 이 문둥아 하며 호칭하는 데에는 언제나 나의 가슴을 덜컥 써넣게 한다. 일상생활의 감정 속에 필수품처럼 쓰고 있는 이 문둥아라고 서로 부르며 불리우며 생활하는 대구 사람들의 수수께끼 같은 인정에 대구가 다시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또한 정다워지는 것을 느낀다. 다음날 아침 부산행 열차를 탄다. 지향 없이 막연한 부산길이다. 기차는 낙동강이 퍼렇게 굽이치는 강줄기를 한없이 달린다. 강물은 천년설화벌 옛날과 같이 꿈처럼 흐른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다. 종착역이다. 전도가 없는 정말로 마지막 닿는 곳이다. 갈 길 없는 나그네로서 막막한 생각에서 갈 길이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출구에 나간다. 지난날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학생 시절이 머리에 주마등같이 뱅뱅 돌면서 명멸한다. 역전에서 40층 계단 앞을 지나 얼음얼음 여관집을 찾으니 옆에서 어떤 25세 남직한 청년이 여관 가시지요? 하고 묻는다. 나는 무심코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 청년은 여관에 가시지요? 제가 안내하지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를 안내하려고 든다. 나는 그 청년의 안내를 거절하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하니 그 청년은 털어놓고 가자고 나의 팔뚝을 잡아 끈다. 청년은 억지로 40계단에서 대청동 가는 후미진 골목의 어떤 일본식 건물로 된 층집으로 안내한다. 여관이라고 하는 집은 간판도 없는 집이다. 다다미를 깐 넓은 방에 그 청년은 나를 안내한다. 조금 있자니까 이 방 저 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모여들며 나를 가운데 놓고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뺑 둘러싼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이 벼랑간 나에게 다가서서 따귀를 때리며 발길로 찬다. 나는 불 위에 주먹과 발길에 쓰러졌다.
여기저기서 발길과 주먹이 마구 들어온다. 이 자식아, 왜 몰라면서 오느냐 하는 소리가 나의 얼굴에 쏟아진다. 나는 이 집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이 생긴다. 소름이 오싹한다. 부산의 번화한 길거리 한복판에 공산당원의 아지트가 있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모둠매를 맞아 가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기맥힘과 공포감에 떨었다. 나이가 40세를 좀 넘은 사람이 동무들 그만하시오 하니 그때 주먹과 발길이 멈춘다. 그리고 그는 권총을 빼들고 나보고 손들어 소리친다. 40세 되는 사람이 다른 청년에게 나의 소지품을 보라고 하니 한 청년이 나와서 나의 호주머니와 룩사크의 물건을 방바닥에 털어놓는다 라고 챕터 1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대구 사람들은 너나 없이 나 환자를 잘 알아본다. 마음속으로는 경원할지언정 표면에 노골적으로 꺼내지는 않는 것 같다. 무심히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 음식점이나 여관집이나 그 밖에 다른 일에도 그냥 대해주는 데에 대구 사람들의 도약과 어떤 높은 인간성마저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끼리 이 문둥아 하며 호칭하는 데에는 언제나 나의 가슴을 덜컥 써넣게 한다. 일상생활의 감정 속에 필수품처럼 쓰고 있는 이 문둥아라고 서로 부르며 불리우며 생활하는 대구 사람들의 수수께끼 같은 인정에 대구가 다시금 그로데스크 하면서도 또한 정다워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챕터 103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에라곤에서 철저한 방문을 마치고 대구에서 하룻밤 묵었나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느낀 것은 문둥이에 대한 편견이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경상도 사람들만의 특성인 화끈함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가슴이 섬뜩했던 것이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로 친구를 문둥이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토로하네요. 아마도 하운뿐만 아니라 나 환자들은 문둥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이 느껴지고 소름 끼칠 단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에서 문화적 충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방인으로서 괴상하고 기이하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정다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기서 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는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 불러 일컬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덜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이나 무서움으로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로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괴상하고 기이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행 열차를 탄다. 지향 없이 막연한 부산길이다. 기차는 낙동강이 퍼렇게 굽이치는 강줄기를 한없이 달린다. 강물은 천전서랍을 옛날과 같이
꿈처럼 흐른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다. 종착역이다. 전도가 없는 정말로 마지막 닿는 곳이다. 갈 길 없는 나그네로서 막막한 생각에서 갈 길이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출구에 나간다. 지난날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학생 시절이 머리에 주마등같이 뱅뱅 돌면서 명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다음날 아침에 정처 없이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나 봅니다. 낙동강변을 옆으로 하고 달리는 차창박 모습이 마치 이무기가 꿈틀대며 승천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삼국시대의 천년 서라벌의 역사를 더듬다 보니 저녁 무렵에 종착역에 도착했나 봅니다. 딱히 어디를 가겠다고 나선 것이 없었기에 발길을 어디로 하나 막막했겠죠. 하우는 일본 유학 시절에 관부 연락선을 타기 위해 오가던 추억이 지마등처럼 재상영되었나 봅니다. 일본 세이케이 고등학교에서 3년가량 공부를 하면서 오갔으니 부산이 그다지 낯설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모아 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막연한 했는데 내용을 뚜렷이 알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한백산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구비치련했는데 구비치련의 옛 표현으로서 힘차게 흐르며 꿈틀거려 구비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옛 이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는데 더 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부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항해하던 연락선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에서 40층 계단 앞을 지나 얼음얼음 여관집을 찾으니 옆에서 어떤 25세 남직한 청년이 여관 가시지요? 하고 묻는다. 나는 무심코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 청년은 여관에 가시지요? 제가 안내하지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를 안내하려고 든다. 나는 그 청년의 안내를 거절하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하니 그 청년은 털어놓고 가자고 나의 팔뚝을 잡아끈다. 청년은 억지로 40계단에서 대청동 하는 후미진 골목의 어떤 일본식 건물로 된 층집으로 안내한다. 여관이라고 하는 집은 간판도 없는 집이다. 다다미를 깐 넓은 방에 그 청년은 나를 안내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부산역에서 나와 40계단 근처에서 묵을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니 25세 남짓한 청년이 다가와 여관을 찾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하기에 거절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40계단을 지나 대청동 방향 어느 일본식 건물로 들어갔는데 여관이라는 간판도 없어서 혹 민박집 같은 곳이겠거니 생각했겠지요. 청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집은 다다미가 깔려있는 넓은 방이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40층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역 앞 근처에 있는 대청동으로 가는 40계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음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꾸 주춤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직한 했는데 특정한 것에 근접한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심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동으로서 동 이름은 과거 일본 사신이 조선에 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으로 세운 연향 대청 또는 외관 내 사무역을 관장했던 계시대청에서 유래했다 합니다. 후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후미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하는데 산길이나 물가의 굽어 휘어 들어간 곳이 매우 깊을 때 후미지다는 말을 썼는데 바뀐 뜻으로는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이던 말이 오늘날에는 몹시 구석지고 으슥한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로 그 쓰임새가 확대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층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층으로 지은 집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다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통가옥 고민가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바닥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는 첩으로 쓰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 육첩방남의 나라는 구절이 바로 유학 중이던 도쿄의 다담이 6장 깔린 하숙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속을 볏짚으로 5cm 정도 두께로 채우고 겉에는 골풀 돗자리를 씌워 꿰매 직사각 형태를 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레에 선을 두르는 단을 붙이는데 단은 명주, 삼배, 무명 등 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자니까 이방 저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모여들며 나를 가운데 놓고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뺑 둘러싼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이 벼랑간 나에게 다가서서 따귀를 때리며 발길로 찬다. 나는 불의의 주먹과 발길에 쓰러졌다. 여기저기서 발길과 주먹이 마구 들어온다. 이 자식아, 왜 몰라면서 오느냐? 하는 소리가 나의 얼굴에 쏟아진다. 나는 이 집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이 생긴다. 소름이 오싹한다. 부산의 번화한 길거리 한복판에 공산당원의 아지트가 있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모둠매를 맞아 가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기맥힘과 공포감에 떨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까 이방 저방에서 1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나와 둘러싸더니만 그중 한 청년이 갑자기 싸대기를 때리며 발길질을 하여 어이없이 일격을 얻어맞고 쓰러졌다고 하네요. 그러더니만 너나 할 것 없이 주먹이며 발길질로 돌림방을 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면서 왜 월남했느냐는 것이지요. 순간 하우는 예산일이 아니구나. 순간 공포감을 느꼈겠지요. 부산의 번화가에 공산당의 아지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연실색하게 되었고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기막힘과 공포감에 떨고 있었겠지요. 느닷없이 당한 일이었으니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기서 우글우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물질이나 물체가 집단적으로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벼란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동안에 갑작스럽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딱이라고 하는 것은 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의 어긋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거나 두려운 느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도돌도돌하게 돋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싹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자주 모이는 본거지 또는 은신처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모둠매라고 하는 것은 문매의 비표준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랍거나 언짢아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세를 좀 넘은 사람이 동무들 그만하시오 하니 그때 주먹과 발길이 멈춘다. 그리고 그는 권총을 빼들고 나보고 손들어 소리친다. 40세 되는 사람이 다른 청년에게 나의 소지품을 보라고 하니 한 청년이 나와서 나의 호주머니와 룩사구의 물건을 방바닥에 털어놓는다 라고 챕터 10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연장자격인 40세가량의 남자가 그만하라고 명령하자 모든 매질은 끝났는데 그 친구가 권총을 빼들고 손들어 타면서 한 남자에게 소지품을 검사해보라고 하자 나의 호주머니와 룩색을 방바닥에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남북의 분단으로 혼란 시기였기에 북에서는 호시탐탐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한 밀정을 여러 거점을 구축하고 감시하며 노렸다는 것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늘 긴장하고 정신무장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물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호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넣어 담고 다닐 수 있도록 옷에 대거나 곁들여 만든 천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룩사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넣어 등에 질 수 있도록 만든 등산용 배낭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6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4 밤하늘의 별을 원망하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